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합니다. 저 여자요! 저 여자를 잡아라! 저 계집은 도망친 죄인이다. 포조들은 당장 저 계집을 잡아라! 장군은 전부 소각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증거가 없다. 그 문서 제 머릿속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소박을 맞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내쫓은 겁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 어귀 봄볕이 내려앉은 황토길에 홀로 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집신 한 켤레. 그것이 이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왔던 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느릿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이 고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여인임을 그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대대로 굿을 지내온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순덕은 태어난 날부터 마을의 냉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 하면 팔지 않았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중매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하소연도 소용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순덕은 대신 다른 것을 익혔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느 집 담벼락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오늘 하늘 빛깔이 어제와 어떻게 달랐는지, 한 번 본 것은 꿈속에서도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순덕은 믿었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그 재주를 가장 아꼈습니다. 만석은 수십 년간 이 고을에서 굿을 지내며 귀동냥으로 들어온 이야기들을 꼬박꼬박 장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을 아전이 세금을 빼돌린 날짜와 금액, 양반 집안끼리 짜고 위조한 문서의 내용, 관하 직인 번호까지. 만석은 그 장부를 낡은 서랍 안에 감추어두고 오직 딸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두어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순덕이 28살이 되던 봄에 봉원이 나타났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고운 눈매를 가진 선비였습니다. 다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빛이 묘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봉원은 만석을 찾아와 정중하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선비가 제정신으로 무당의 딸에게 장가를 드느냐고요. 봉원은 만석에게 살뜰히 굴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를 사다 날랐고 비 오는 날이면 지붕을 봐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순덕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보는 눈길에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봉원이 원한 것은 순덕이 아니라 만석의 장부였으니까요. 혼인 후 봉원은 곧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대담하게. 서랍이 닫힌 각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아리 뒤에 먼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루 위 물건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삭바느질을 하고 나무를 캐어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 겨울에 만석이 쓰러졌습니다. 이듬해 봄 만석이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장부는 불태워라. 내 목숨이 위험하다. 대신 머릿속에 모조리 담아 때가 되면 꺼내어라. 순덕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장부는 제가 되었고
그 내용은 순덕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그해 가을 봉원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전갈이 왔을 때 순덕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 돌아온 봉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수저만 들다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고을원님 댁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봉원이 원님의 외동딸과 혼담이 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봉원이 순덕을 불러 앉혔습니다. 장부 어디 있느냐?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태웠습니다. 봉원의 낯빛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봉원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필요 없는 계집. 그 말이 순덕의 귓속에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다던 그 별 아래서 순덕은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포졸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봉원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무당의식으로 마을을 어지럽히고 재물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끌려 나오는 동안 봉원은 마루에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원님의 딸이 비단 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순덕을 마을 어귀까지 끌고 나와 내려놓고는 돌아갔습니다. 보따리 하나와 집신 한 켤레. 32해의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 있는 것은 단단히 벼르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봉원의 목소리도 포졸의 얼굴도 원님 딸의 저고리 빛깔도 모두 머릿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석에게 배운 진리가 그날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가시오. 여기는 사람이 없소이다.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순덕이 사흘 만에 들은 첫 번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황토길을 따라 북쪽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집신 바닥이 달아 돌멩이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원의 고을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 하나를 넘고 내를 건너 해가 기울 무렵 인적이 드문 폐촌이 나타났습니다. 허물어진 담벼락 사이로 지붕이 성한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굴뚝에서 실처럼 가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은 무거운 발을 이끌어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남학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쑥대머리에 눈꼬리가 길고 눈빛이 날카로운 노파가 문을 반쯤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칠봉댁이었습니다. 60하고도 네. 한때 이 고을에서 이름을 날리던 기생이었으나 스스로 이 폐촌에 들어앉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서 있소. 거지면 저작거리로 가고 도망자면 산속으로 숨으시오. 여기는 밥도 없고 돈도 없소이다. 칠봉댁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물러서지 않고 문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등이 붉게 눌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지도 도망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틀 동안 굶었습니다. 칠봉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굶었다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이쯤에서 벌써 매달렸을 것입니다.
칠봉댁은 평생 사람을 읽어온 눈으로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순덕을 앉히고 칠봉댁은 누른밥에 물을 부어 사발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순덕은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술씩 넘겼습니다. 다 먹고 나서야 사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세 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칠봉댁이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하는 이가 없소이다. 먼저 사정이나 들어봅시다. 순덕은 앉은 자리를 고쳐 잡더니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딸로 태어난 것, 평생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은 것, 아버지 만석이 수십 년간 고을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 칠봉댁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들였습니다. 봉원이 나타난 것, 달콤한 혼인을 제안한 것, 그 목적이 장부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 이야기가 봉원의 과거 급제로 이어지자 칠봉댁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에 올 이야기가 이미 짐작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을 내쫓았소.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귀신 들린 미치광이라고요.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하나가 푹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칠봉댁이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마주 보았습니다. 그 장부 지금 어디 있소? 태웠습니다. 태웠으면 됐소. 없는 것이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것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봉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도 장부를 찾는다고 생각하오? 거기 적힌 것들이 세상에 나오면 봉원 집안 전체가 끝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소. 그러면 된 것이요. 불탔으면 끝이요. 칠봉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시선을 내린 채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해야 하는데 아직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 시각 봉원의 사랑방에는 촛불이 깊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원은 신복 2명을 불러들이고 방문을 닫게 했습니다. 창호지 너머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집이 장부를 갖고 있다. 사흘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너희 둘 다 이 고을에서 다시는 살지 못할 줄 알아라. 신복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봉원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폐촌에서 그 밤, 칠봉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은 것 같소이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순덕의 얼굴 위로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우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습니다. 칠봉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로 버텨온 노파가 생전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 거래처 이름, 관아 직인 번호까지. 아버지가 평생 손으로 쓴 것을 저는 눈으로 한 번에 담았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요. 칠봉댁은 한참을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치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피식, 다음에는 흐흐, 마침내 허허허 골이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부는 없어진 것이 아니요. 사라진 척만 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장부를 당신 머릿속에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칠봉대기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오. 대신 내 말을 잘 들어야 하오. 나는 오지랖이 넓은 대신 성미가 고약한 편이오. 순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약한 성미는 오래 같이 살아봐야 알겠지만 오지랖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칠봉댁이 다시 픽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순덕은 칠봉댁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밥을 2끼 먹었습니다. 칠봉댁은 일하는 순덕을 마루에 걸터 앉아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힘이 세구먼. 무당의 딸이라더니 귀신은 잘 잡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귀신은 적어도 해코지를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요. 칠봉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사람이 귀신보다 10배는 더 나쁜 법이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는 동안 칠봉댁은 순덕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장터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법, 얼굴에 감정을 싣지 않는 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먼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법, 기생으로 살며 몸으로 익힌 지혜였습니다. 나는 평생 힘 있는 자들의 비밀을 귀로 들어왔소이다.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요. 당신은 머릿속에 그 비밀을 담고 있소. 문제는 그것을 꺼낼 타이밍과 꺼낼 방법이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이밍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상대가 가장 급할 때가 바로 그때요. 봉원의 신복들이 폐촌 인근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칠봉댁이 돌아오며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이 골짜기까지 발이 닿은 것 같소이다. 포졸 둘이 주막에서 수작을 부리며 행방을 묻고 있소. 순덕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다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빠르면 이틀, 늦어도 나흘이요. 순덕은 장작 하나를 더 집어 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환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빛이 순덕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이틀 안에 이곳을 뜨면 되겠군요. 칠봉댁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소이까?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봉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후로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칠봉댁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에서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비단 놀이개 하나와 작고 낡은 전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소. 마님, 이 고생길에 왜 고생이라고 하지 마시오. 나는 20년 동안 이 폐촌에 혼자 앉아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오늘이 처음으로 그게 아까워지는 날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밤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가볍게 울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폐촌을 나섰습니다. 칠봉댁이 앞서고 순덕이 뒤를 따랐습니다. 골짜기 어귀를 빠져나올 때 순덕은 잠깐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 혼자였을 칠봉댁의 집이 새벽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저 집도. 혼잣말처럼 뇌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원의 신복들이 폐촌에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반 시즌 뒤였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아궁이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개 속을 걸어 넘어간 고개 너머에는 제법 큰 고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닷새장이 서는 곳으로 충청도 일대에서 물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칠봉댁은 이 장터를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는 얼굴이 있으면 먼저 피하시오. 눈을 마주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시오. 칠봉댁이 순덕 귀에 속삭이며 앞서 걸었습니다. 아침장이 열리기 전 좌판을 펼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나물향이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칠봉댁은 장터 한쪽 노파 하나를 찾아가 귀옛말을 나누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따리에서 낡은 수건과 앞치마를 꺼내 주었습니다. 칠봉댁이 순덕에게 수건을 동여매고 앞치마를 두르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보쌈 장수 과부요. 이름은 분내. 분내.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이름이 혀에 걸렸습니다. 왜 하필 분내입니까? 분하고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이름이요. 칠봉댁이 픽 웃으며 순덕의 머리에 수건을 고쳐 동여매 주었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수건 끝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분내가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칠봉댁이 빌려온 솥과 재료로 보쌈을 만들어 좌판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사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튿날부터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무당의 딸이 장터에서 먹고 살 줄 안다는 것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살아남을 줄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터 어귀가 술렁거렸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은 사내 둘이 장터 안을 어슬렁거리며 좌판마다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원의 신복들이었습니다. 순덕이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목덜미가 잠깐 굳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 여자요. 머리카락이 검고 눈빛이 이상한 여자. 본 적 있소? 신복 하나가 생선 좌판 앞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복이 돌아서며 다른 좌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덕의 좌판까지는 이제 5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칠봉댁이 신복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뭘 그렇게 찾소이까? 이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내가 도와드릴 수도 있소이다. 칠봉댁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신복들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생 남자들을 요리하며 살아온 노파의 솜씨였습니다. 순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솥뚜껑을 닫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좌판 안악에게 잠깐 자리를 봐달라고 눈짓을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장터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터 안쪽 좁은 골목을 꺾어드는 순간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땅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허름한 선비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갓 아래로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이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이봐요. 앞을 보고 다니시오. 순덕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얼른 집어 내밀었습니다. 사내가 받아들며
순덕의 얼굴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장터 구경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덕도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이 먼저 시선을 내리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사내도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엇갈려 걸었습니다. 순덕은 걸으면서도 등 뒤로 그 사내의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터 뒤편 주막방 하나를 빌려 들어간 순덕과 칠봉댁. 칠봉댁이 신복들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설명하며 코를 씩씩 골았습니다. 내가 저 놈들을 장터 끝까지 데려가서 이웃 고을 여자 이야기를 한 시진 동안 풀어놓았소이다.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소. 장터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칠봉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하다니 장터 사람이 아닌데 장터 사람인 척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칠봉댁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보이면 알려주시오. 이튿날 아침 도겸은 또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갓을 쓰지 않고 평민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주변을 천천히 훑은 눈,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절대 몸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세. 칠봉댁이 순덕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관아 사람이요. 훈련된 눈이요. 순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봉원 쪽 사람입니까? 봉원 쪽이면 저렇게 혼자 다니지 않소이다. 봉원 쪽은 반드시 둘씩 다니거든. 저 사람은 다른 쪽이요. 그날 오후 도겸이 순덕의 보쌈 좌판 앞에 섰습니다. 순덕은 눈을 들지 않고 보쌈을 써는 척했습니다. 도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배웠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십니까? 보쌈 한 그릇 주시오. 도겸이 자연스럽게 좌판 한켠에 걸터 앉았습니다. 순덕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도겸은 먹으면서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봉원의 신복들이 장터 어귀 쪽에서 다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겸의 눈이 잠깐 그쪽을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신복 하나가 순덕의 좌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순간 도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쌈, 어디 돼지 잡은 것이오? 이 고을 것이오. 갑작스러운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고, 신복도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란통의 신복은 좌판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두 사람, 관아 사람이 아니오. 자복이오. 누군가를 찾고 있소. 순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보쌈을 한 점 더 집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좌판 앞에 있는 것 같소. 천만에요. 저는 이 장터 보쌈 장수 분내입니다. 순덕이 눈을 내린 채 대답했습니다. 도겸이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엽전 몇 잎을 좌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장터 북쪽 느티나무 아래에 잠깐 나오시오.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이 되기 전에 순덕이 칠봉댁에게 도겸의 말을 전했습니다. 칠봉댁이 두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가보시오. 단, 내가 팔 닿는 데서 지켜볼 테니 눈짓만 하면 나오시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관아 사람이라면 우리 패를 다 쥐어줄 필요는 없소이다. 해가 산 너머로 반쯤 넘어갈 무렵 순덕이 장터 북쪽 느티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도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가 두 사람 사이로 주황빛 저녁 햇살을 가늘게 걸러냈습니다. 멀찍이 칠봉대기 행인인 척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봉원 집안을 3년째 추적하고 있소. 도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봉원이 급제하기 전부터 그 집안이 관아와 결탁하여 세금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만석이 그 장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리고 장부가 불탔다는 것도. 순덕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서 없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소. 도겸이 순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터 좌판에 있는 당신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소. 이 고을을 피해 여기까지 온 여자가 제 발로 장터에 좌판을 펼쳐놓고 있소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요.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한 뼘 더 기울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칠봉대기 보일락말락 눈짓을 보냈습니다. 순덕이 살짝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쪽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마 하나가 장터 어귀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봉원이었습니다. 관복 차림에 수행인 셋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봉원이 직접 이 고을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신복들의 수색이 여의치 않자 스스로 나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느티나무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도겸도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봉원의 눈이 장터 안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마을 어귀에서 포졸에게 끌려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마루에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던 그 얼굴. 지금은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날과 똑같이 번들거렸습니다. 순덕의 손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지금 피하시오. 도겸이 낮게 말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겸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마주치면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순덕은 느티나무 뒤에서 봉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면 저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덕이 느티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도겸이 팔을 내밀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덕은 장터 어귀 쪽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걸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칠봉대기 멀리서 벌떡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원이 장터 안을 훑다가 걸어오는 순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굳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오, 제 발로 나타났구나. 수행인들이 순덕을 에워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순덕은 멈추지 않고 봉원 앞 두 걸음까지 걸어가서 섰습니다. 봉원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부 어디 있느냐? 내놓으면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도 공포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홀례날 밤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봉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수행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입을 가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원이 한 발짝 다가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계집이 어디서 순덕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봉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군중의 눈이 모두 봉원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밤 나리께서는 아버지 장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술김이었겠지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지만 저는 한 글자도 잊지 않았습니다. 봉원의 눈빛이 요동쳤습니다. 수행인들이 불안하게 봉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장터에 모인 수십 명의 시선이 봉원과 순덕 사이를 오갔습니다. 국밥집 안악도 생선 장수도 포목 장수도 모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런 구경거리가 이 장터에서 일찍이 없었습니다. 봉원은 군중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겸이 군중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아까의 허름한 선비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봉원의 수행인 하나가 앞을 막아섰지만 도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행인이 그것을 보는 순간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시지요, 나리. 도겸이 봉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말했습니다. 봉원이 도겸이 손에 든 것을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장터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수행인들이 봉원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봉원은 순덕과 도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가마 쪽으로 걸어가는 봉원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봉원의 가마가 멀어지자 도겸이 순덕 옆에 섰습니다. 무모했소이다.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왔소. 숨어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겸이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 것 같소이다. 칠봉댁이 달려와 순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간 큰 사람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소이다. 순덕이 칠봉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봉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도겸이 주막방에 순덕과 칠봉댁을 불러 앉혔습니다. 촛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겸이 처음으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감찰어사 도겸. 봉원 집안의 세금 횡령과 문서 위조를 3년째 추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오. 장부가 불탄 지금 당신의 기억이 유일한 증거요. 도겸이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부족하오. 군중이 듣고 기록하고 증인이 되어야 하오. 그래야 봉원이 발을 뺄 수 없소. 칠봉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군중 앞에서 장부 내용을 읊으라는 것이오. 그렇소. 그러면 이 아이는 봉원의 표적이 되는 것이오. 이미 표적이오. 도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칠봉댁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은 언제입니까? 도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하겠습니다. 칠봉댁이 순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맞잡힌 채 촛불 그림자 안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하겠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먼저 움직인 것은 봉원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고을 관아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인즉 도망친 여죄인을 체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목은 무고 혐의와 관아 문서 절취. 여죄인의 생김새와 나이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것은 칠봉댁이었습니다. 장터 아는 노파에게서 귀옛말로 전해받았습니다. 주막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그고 순덕에게 전했습니다. 순덕은 보따리를 싸다 말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포졸이 언제 옵니까? 오늘 중으로 온다 하오. 도겸에게 전갈이 갔습니다. 도겸이 주막으로 달려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하오. 장터가 열리는 모레를 기다릴 수 없소. 오늘 오전 장터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말입니까? 포졸이 오기 전에 군중을 먼저 만들어야 하오. 일단 사람이 모이면 봉원도 함부로 손댈 수 없소. 순덕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전 햇살이 창호지를 밝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건을 동여매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칠봉댁이 순덕의 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 대신 손바닥 하나의 무게였습니다. 순덕은 그 손길을 느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는 아직 한창이었습니다. 순덕이 평소처럼 보쌈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솥에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빈 좌판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순덕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옆 좌판 안악이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바라보았습니다. 칠봉댁이 장터 안을 능청스럽게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분내가 큰 이야기를 한다 하오. 들어보시겠소. 처음엔 2~3명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장터의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순덕의 좌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수건도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분내가 아닌 순덕으로 사람들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을 선비봉원의 전처 순덕입니다. 무당의 딸이요. 관아의 미치광이로 고발되어 마을에서 쫓겨났소이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장터 소음이 하나둘 잦아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고을 관아와 봉원 집안이 함께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세금을 빼돌린 날짜와 금액, 위조한 문서의 이름, 관아 직인 번호까지. 그 장부는 지금 없습니다.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두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요. 그때 장터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포졸 셋이 군중을 해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봉원의 수행인 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갈라졌습니다. 포졸들의 눈이 순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요. 저 여자를 잡아라. 수행인이 포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순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군중이 술렁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덕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들으시오. 순덕이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군중이 다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임진년 3월 초닷새. 이 고을 세곡 창고에서 쌀 300석이 빠져나갔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취인은 봉원의 백부 최상덕이었습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이 계속했습니다. 가보년 7월 13일 관하 문서 17건에 위조 직인이 찍혔습니다. 직인 번호는 관인 제14호. 당시 이 방은 봉원의 외삼촌 이기만이었습니다. 수행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봉원의 가마가 장터 어귀에 당도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마 밖으로 내다본 봉원의 눈에 군중이 가득 모인 장터 한복판에서 순덕이 목청을 높이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봉원의 낯빛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입을 막아라. 봉원이 가마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수행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군중이 웅성거리며 길을 막았습니다.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경을 하기 위해 빽빽하게 모여들다 보니 길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수행인 하나가 순덕 앞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칠봉대기 나무 지팡이로 사내의 손등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사내가 손을 쥐어잡으며 물러섰습니다. 군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감탱이만 패는 줄 알았더니 구경도 잘하시네. 칠봉대기 능청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군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이제 장터의 수백 명이 순덕의 편이었습니다. 봉원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관복 차림으로 군중을 해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계집은 도망친 죄인이다. 포졸들은 당장 저 계집을 잡아라. 그러나 포졸들은 군중과 봉원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며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원이 직접 순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섰습니다. 봉원이 이를 갈며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는 탔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증거가 없다. 순덕이 봉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문서 제 머릿속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봉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덕이 군중을 향해 몸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자년 2월 초이틀. 관하 창고보리 200석 반출. 수취인 봉원 부친 노봉직. 을사년 5월 스무날. 고을 환곡 장부 전면 수정. 관련 이방 이기만, 감결관 최상덕, 결재인, 당시 현감 조민복.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날짜와 이름과 숫자가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원이 순덕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잡아당기듯 그 자리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봉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무오년 8월 열나흘 세곡 창고 쌀 400석 허위 출납처리 관인 제14호 직인날인 동년 9월 초하루 관련 문서 이방서고에서 일체 소각 지시자 봉원 백부 최상덕 봉원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인 하나가 봉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군중은 조용했습니다. 이 고을에 수십 년간 쌓여온 비리의 내막이 장터 한복판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도, 포목 장수도, 생선 안악도 모두 숨을 참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군중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도겸이 걸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허름한 선비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사 복식으로 갈아입고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원은 들으라. 도겸의 목소리가 장터 전체를 울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된 내용은 본 어사가 모두 직접 들었다. 또한 3년간 본 어사가 수집한 문서와 증인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내 집안의 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느니라. 봉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행인들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포졸들이 도겸의 지시에 따라 봉원과 수행인들을 에워쌌습니다. 봉원이 벌벌 떨며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봉원이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다오. 순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원의 말은 순덕에게 닿기 전에 장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겸이 있는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봉원이 등 뒤에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세며 걷는 버릇이 있었는데 오늘은 발소리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칠봉댁이 달려왔습니다.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칠봉댁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순덕도 칠봉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다음에는 열, 이윽고 장터 전체가 울렸습니다. 장터의 박수 소리가 가라앉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봉원과 수행인들은 포졸에게 포박된 채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봉원이 끌려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았지만 순덕은 한 번도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 순덕 곁으로 왔습니다. 수고했소이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고는 3년을 쫓아다닌 나리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겸이 잠시 순덕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과 처음 골목에서 부딪힌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겸이 3년간 수집한 문서들과 순덕의 진술이 맞붙었습니다. 봉원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불려왔습니다. 외삼촌 이기만은 첫날 신문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부 최상덕은 이틀을 버티다가 사흘째 되던 날 손을 들었습니다. 봉원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순덕이 관아 신문실에 들어서자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순덕은 날짜 하나,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장부 내용을 처음부터
울퍼 내려갔습니다. 봉원의 얼굴이 읊을수록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신문이 끝나던 날 저녁, 관아 마당에 도겸과 순덕과 칠봉댁이 나란히 섰습니다. 마당 끝 늙은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칠봉댁이 먼저 털썩 앉았습니다. 이 다리가 이제 진짜 늙었소이다. 쫓고 쫓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 몫이오. 순덕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마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오. 당신 아버지 덕이오. 평생 적어두고 또 적어두셨으니. 칠봉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양반 참 대단한 분이셨소이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울음보다 많았으니까요. 선고가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관아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겸이 정식 어사 복식을 갖추고 나타났습니다. 봉원과 집안 관련자들이 무릎을 꿇고 일렬로 앉았습니다. 봉원의 얼굴은 열흘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도겸이 선고문을 펼쳤습니다. 관아뜰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봉원의 관직을 오늘부로 거두고 3년 유배에 처한다. 관아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봉원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이를 갈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기만은 파직, 최상덕은 장 50대에 처했습니다. 30년간 이 고을 위를 눌러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거쳤습니다. 순덕은 관아뜰 담벼락 쪽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원이 포졸에게 이끌려 뜰을 나설 때 잠깐 순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그 눈빛을 받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고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보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도겸이 순덕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만석의 명예를 정식으로 회복할 것이요. 관아 기록의 무당이라는 직함 대신 고을 의인으로 기록하겠소이다. 순덕이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칠봉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획 돌아서 담벼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가가 칠봉댁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봉댁이 코를 훌쩍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지가 들어갔소이다. 눈에. 예, 마님.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짐을 꾸렸습니다. 칠봉댁이 마루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오? 순덕이 보따리 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칠봉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칠봉댁이 물었습니다. 마님은요? 나는 이번에 폐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이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아볼 생각이요.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 순덕이 픽 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혼자 계셨습니다. 칠봉댁이 순덕의 손에 낡은 전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필요 없소이다. 당신이 가지시오.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말대꾸하지 마시오. 두 사람이 잠깐 팽팽하게 마주보다가 칠봉댁이 먼저 허허 웃었습니다. 결국 전대는 순덕의 보따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겸이 주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나오자 말했습니다. 한양까지 같은 길이오.
혼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이까. 순덕이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나리 소리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순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칠봉대기 주막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순덕이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칠봉대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잘 가시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장터에 오겠습니다. 마님 보쌈집 문 닫기 전에요. 칠봉대기 박장대소했습니다. 순덕이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칠봉대기 주막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칠봉대기 쑥대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한 번 손을 들어 흔들어 보이고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 위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충청도 산골 황토길이 저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길끝 어딘가에 순덕을 쫓아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 어딘가에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쪽이 아닌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소이까? 도겸이 물었습니다. 순덕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당의 딸이라 평생 귀신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이야기의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같다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도겸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도겸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옳은 분이셨소이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산골 황토길이 발 아래로 멀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습니다. 순덕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도 발소리를 세지 않았습니다. 셀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고 싶은 방향이 생겼으니까요. 아버지 만석은 30년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딸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딸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선한 쪽에서도 악한 쪽에서도.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단 하나의 진리였습니다.